명심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 하고요. 이제는 단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청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를 몇 개 하고 단청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오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기본 강의에서 이제 얼마든지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간단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프린트물에 있죠. 오행을 뭐라 하냐면은 따라해 보시죠. 목화토금수, 화수목금토가 아니에요. 목화토금수. 수다면 뭐죠? 목입니다. 그래서 오행은 기본적으로 이 순서를 따라야 되고요. 목화토금수. 건너뛰거나 역행하면은 안 됩니다. 항상 이 순서를 띄는 게 좋다고 해요. 이 순서로 띄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유교에서 말하는 사당과 오상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세요. 유교에서 말하는 오상은 인이예지신. 입에 붙어 있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인이예지신. 그래서 서울성과 한양 같은 경우에는 삼봉정도전, 유교적, 그쵸? 성역의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역성혁명까지 일으키고 이성계 구축이어서 조선을 건국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성곽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유교적인 오상도 돼 있고 오행까지도 묻어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화토금수는 항상 이 순서입니다. 목화토금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십시오. 목화토금수.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의 방위, 가운데도 방향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5개예요. 5개. 방향이. 가운데도 방위예요. 따져봤을 때 각각의 방위에 따라 상징하는 색깔과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좌청룡, 왼쪽 왕을 기준으로 동쪽을 왼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각각 방위에 따라 상징하는 색깔과 동물들이 다 튀어나왔죠. 이 주작 같은 경우에 주자가 무슨 하면 인주할 때 주자예요. 붉을 주자예요. 그래서 붉은 걸 상징하죠. 현무는 그쵸? 거북이처럼 생긴 동물 아니에요. 현자가 거물 현자입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예,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가운데 같은 경우에 뭐냐면 노란색이고 황제를 뜻한다고 그래요. 노란색이고 황제를 뜻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토용이라고 합니다. 토용. 토자가 들어가죠. 토용 또는 장하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가운데 목화토금수 토자 들어가기 때문에 토용, 장하. 그것도 가운데는 황제를 칭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예, 추나추동 한번 해볼까? 추나추동. 우리 건춘문 그쵸? 그 춘추가 붙었잖아요. 거기 뭐야? 그 경복궁 문에서도 그래서 춘하추동입니다. 항상 동쪽에서 시작해요. 시계 방향으로 추나추동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상을 찾아보죠. 그렇죠. 오상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동대문은 뭐라고 그러죠? 흥인지문 인자 있고요. 그리고 남대문은 숭례문 그렇죠. 예자 있고요. 그리고 북대문은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숙정문이었는데 홍지문이 나중에 후대에 생겨요. 홍지문 지자 있고요. 그리고 서대문은 뭐라고 그러는다? 돈의문. 그래서 의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신을 찾아야 되는데 신이 빠졌죠. 우리 12월 31일 자정에 어디 종을 치죠? 보신각 쪽 중앙에 있죠. 보신각. 일단 삼봉이 계획한 겁니다. 정도전이.
예,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 아, 동쪽은 태자를 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극 보면은 왕자 태자한테 물러가 있거라 그랬대. 태자 물러가라 이러지 않고 동궁 물러가 있거라 이럽니다. 동궁 진정해라. 그래서 동궁은 태자가 머무는 곳이고요. 서궁은 주로 원래 황후, 왕비가 머무는 곳입니다. 서궁은. 예. 그래서 동궁, 태자가 머무는 곳이 동궁이라 태자를 상징합니다. 예, 그 정도 하면은 다 됐고요. 또 하나 있네요. 흥인지문이 다른 문들과 다르게 다른 점이 뭐가 있죠? 그렇죠. 네 글자죠. 네 글자. 여기 동쪽 같은 경우에는 지세가 낮고요. 이쪽에는 이제 인왕산이 있잖아요. 인왕산 호랑이 그러듯이 이쪽엔 낙산이 있어요. 낙산. 인왕산이 있죠. 인왕산. 인왕산 같은 경우에는 지세가 험해요. 호랑이, 인왕산 호랑이 그럴 정도, 호랑이가 살 정도니까. 근데 이쪽이 지세가 낮고 막 그래서 그 고종 때 용을 상징하는 가을지자를 집어넣어서 네 글자로 만듭니다.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종 때, 흥성대원군 때죠. 그래서 흥인지문으로 됩니다. 예전에는 흥인문이었는데 고종 때 서구가 막 침략하고 외세가 밀려오니까 거기에 대항하라는 의미에서 지세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가을지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리고 흔히 또 사대문의 현판은 가로로 쓰게 되어 있는데 숭례문은 달라요. 세로로 써 있죠. 세로로 써 있다는 건 물을 상징합니다. 물. 그 숭례문 같은 경우에는 물을 상징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있는 곳이 어디죠? 관악산. 서울대에 있는 곳이 관악산이죠. 관악산이 불의 산입니다. 불의 산. 불의 산이기 때문에 숭례문을 관악산이 불의 산이에요. 숭례문을 물을 상징하는 식으로 해서 현판을 세로로 해놔요. 관악산의 화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또 하나 해놓은 게 있죠. 관악산의 화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해놓죠? 경복궁 정문 앞에 광화문인데, 그렇죠? 광화문 앞에 해태상. 해태가 물을 뿜는 동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태상도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해태상도 관악산의 화기를 다스리는 걸로 놔둡니다. 예, 거진 다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압니다. 북쪽 같은 경우에는 북망상천 그러듯이 죽음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읍성 같은 경우에 북문을 안 두거나 두더라도 시체나 드나드는 문이라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하죠. 읍성 같은 경우.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뭐 뜻 같은 거를 뭐 행복이나 평화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가운데는 권력, 황제니까 권력은 당연한 거고 이쪽은 좋은 뜻, 이쪽은 나쁜 뜻,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잔뜩 이제 그 프린트에다 써놓은 거고요.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다 한국건축사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거입니다. 다음은 이제 단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단청.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단청의 목적이 뭘까요? 예. 단청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보통 기후변화가 일어나죠. 뭐가 있죠? 눈, 비, 바람, 온도 등등등등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목부재, 특히 목부재, 나무 부재 같은 게 뭐가 일어나죠? 풍화죠. 주로 이제 바람에 대한 걸 풍화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방청이라고 합니다. 고급 용어로 방부라고 해도 돼요. 예, 이걸 막기 위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단청의 목적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죠? 병충해가 일어나잖아요. 병충해.
그쵸. 지금이야 뭐 흰김이 이러지만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따구리 같은 거 막 파고 막 이래요. 그래서 방충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충. 벌레를 막는다. 이래서 방충의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죠? 그렇죠. 그 건물의 격식이나 위계를 표현을 해요. 단청이 화려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 건물이다. 이런 거를 표현합니다. 네 번째, 뭐가 있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뭐다? 붉은색. 그래서 벽사, 귀신을 맞고 행복을 불러오는 거죠. 주로 이제 레드, 보통 나중에 표현을 할 겁니다. 뭐 주칠,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인주주자입니다. 뭐 석간주 이런 얘기를 해서 다 주자를 안료의 원료, 뭐 이제 안료의 원료를 자체를 석간질이하는데 다 이제 주자의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붉은색을 의미한다. 주로 이제 붉은색 같은 게 벽사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단청의 목적이 이겁니다. 방청, 방부의 목적, 방충의 목적, 그 격식과 위기를 나타내는 거, 그 벽사의 목적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충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프린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이제 가칠단청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죠. 백골집이 뭐죠? 그쵸.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대로. 단청 안 한 거예요. 그쵸. 그냥 나무 색깔 그대로 드러나게.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넘버 2 뭐죠? 부석사 무량수전이 얼핏 보면 백골집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 단청이 돼 있던 겁니다. 그게 다 풍화되고 해서 벗겨져 나간 것 뿐이에요. 백골집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하나 단청의 난이도에 따라 복잡해지는 걸로 해서 나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백골집은 기본적인 거라 아예 말도 안 했습니다. 백골집이 있다. 백골집도 뭐 코팅하기 위해서 들기름 정도는 칠할 수 있죠. 그렇죠. 바싹 마른 다음에 칠해야 됩니다. 덜 말랐는데 칠해버리면 안 돼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럼 오히려 안에서 썩는 거죠. 바싹 마른 다음에 칠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렇게 보시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수직부재가 있고 수평부재가 있어요. 수직부재가 있고 수평부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직부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서는 색깔을 달리해볼까? 네. 세련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서를 세련되게 해볼게요. 수직부재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수평부재가 있습니다. 아, 세련됐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부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토라고 그래요. 빨간색을 칠하기 때문에 주토라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간주. 그래서 기둥들은 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수직부재. 그리고 가로부재 같은 경우에는 뇌록. 지금 이게 녹색을 칠해놨다는 거예요. 아, 녹색이 좋은데? 그래서 녹색 없나? 아, 이걸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기분 나빠서, 예, 다시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직부재가 있고요. 수평부재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을 수평부재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을 칠합니다. 이렇게. 그쵸? 녹색을 칠해요. 수직부재는 붉은색을 칠하고. 기둥은 다 붉은색이잖아요. 여러분. 창방 같은 거 어떻게 칠? 이거 창방, 평방 이런 거 보면은 붉은색, 얘 아닙니까? 얘. 아, 이거 왜 색깔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죠? 예. 이렇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직부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주토. 예. 불굴주자, 인주할 때 주자라고 그랬어요. 그 석간주,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죠. 석관조. 수평부제 같은 경우에는 뇌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뇌록. 여러분들 딴 거 다 버리시고 이 녹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뇌록, 뇌록. 그래서 옛말에 뭐라 하면 상록하단이라고 그래요. 상, 록, 하, 단. 위에는 녹색을 칠하고 밑에는 단, 붉은색을 칠한다. 이래서 상록하단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수직, 수평으로 나눠도 됩니다. 수직, 수평으로 나눠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써줘야 돼요. 수직, 수평부제. 이제 가치단청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가칠단청. 가칠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바탕면 이런 뜻이에요. 바탕면. 가라는 게 뭐예요?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그러니까 원래 가조립, 본조립 이러죠. 그러니까 본조립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1차적인 거를 가를 쓰는데 여기서도 단청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밑에 본격적인 단청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가칠이다. 그래서 바탕면을 칠한다 해서 가칠단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칠단청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상록하단에 대해서 하단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건 수평부제다. 녹색이지만 수직부제. 기둥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주칠 석관주, 불구주자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칠단청 같은 게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하냐 하면은 유교는 뭡니까? 검소가 바탕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검소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묘나 써놓으세요. 저절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성균관. 유교 건물이죠. 성균관. 그리고 사당.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당. 극기단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극기단청. 이번에는 선을 걷어요. 가칠 위에다가. 그래서 극기단청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보시면은 검은색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먹이라고 하고요. 여기 흰색 부분 있죠. 흰색 부분을 분이라고 해요. 검은색 부분을 먹, 흰색 부분을 분 이렇게 해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복선이라고 해요. 이 복선은 복자가 뭐냐면은 두 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검은 먹과 흰 분이 항상 같이 거져 있기 때문에 복선이라고 합니다. 복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먹분극기라고 해요. 먹분, 극기. 먹과 분, 블랙과 화이트를 긋는다 해서 먹분극기라고 해요. 검은색 하나만 긋거나 흰색 하나만 긋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같이 긋습니다. 그래서 극기관청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선을 거는 거예요. 먹과 분을.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디냐 하면은 행각. 이게 부속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건물들은 모로단청, 근단청으로 가요. 행각이나 이제 사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당 같은 경우에 가치단청도 하지만 극기단청. 그러니까 극기단청까지는 유교적 풍습에 의해서 검소한 걸 나타나는 겁니다. 가치단청과 극기단청은.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렇게 되고요. 이제 좀 키울까? 더 커지나? 예, 더 커지네요. 예, 어이구, 진작에 키울 걸. 보겠습니다. 모로단청은 이제 극기단청을 한 후에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이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을 개풍이라고 그래요. 이쪽 부분을 개풍이라고 그러고 이쪽 부분은 머리초라고 그래요. 이쪽 부분을 머리초라고 합니다. 개풍과 머리초. 그래서 모로단청의 이 모로가 뭐냐 하면은 그냥 모서리라고 생각하세요. 모서리.
그러니까 이 머리초 부분이 모서리입니다. 그래서 모서리, 모로 부분에만 단청을 화려하게 했다. 그래서 모로 단청이에요. 모로 부분, 모서리 부분. 금단청은 뭐예요? 개품까지 단청을 하는 게 금단청입니다. 개품까지. 먼저는 머리초 부분, 모로 부분만, 모로예요, 모로 여기가. 이 부분만 하는 게 모로 단청이고, 개품까지 채우는 게. 그러니까 이쪽이 머리초 부분이고, 이쪽이 개품 부분인데, 그거 하는 게. 그래서 시험에 잘 나는 건 이겁니다. 모로 단청은 궁궐이나 관아, 그리고 금단청은 사찰. 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걸리죠. 선생님, 지금 단청이 나타나는 건물들은 주로 다 조선시대 건물들 아닙니까? 근데 근정전이나 이런 궁궐의 정전 같은 경우에는 모로단청인데 왜 사찬의 주불주어는 금단청으로 더 화려하죠? 궁궐이 더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궁궐 같은 경우에 유교적 풍습으로 최대치인 모로단청까지 온 거예요. 궁궐 정전은. 관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찰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처는 신 아닙니까? 왕보다 살짝 위에 본 겁니다. 그래서 금단청까지 허용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시공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고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분법.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는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골드. 고분법은 뭐냐 하면은 금분, 금가루까지 칠한 거라 생각을 하세요. 그 주로 이건 일본에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의 단청 기법이죠. 고분법. 끝! 다시 해보세요. 가칠단청, 극기단청, 그 다음에 모로단청, 금단청, 고분법. 설명 다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층단시 우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위에서 이런 부분들 있죠. 보면은 그라디에이션이 일어나죠. 짙은 청색, 밝은 청색. 여기도 뭐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이루어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층단시 우림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어떻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초빗이라고 그러고요. 그쵸? 2빛, 3빛 이렇게 돼요. 점점 명도는 감소해요. 밝기가 감소한다는 뜻이죠. 근데 단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밝은 초빗을 제일 많이 쓰고요. 좀 어두운 부분을 적게 쓰고 제일 어두운 부분을 더 적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빗, 2빛, 3빛 순으로 시공을 하는데 요 명도는 감소하는 게 초빗, 2빛, 3빛이고 그리고 면적은 점차 감소하겠습니다. 같은 부지에 있어서. 그게 이제 층단시 우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건물은 초빗과 2빛만 쓰겠죠. 근데 더 디테일한 건물들은 초빗, 2빛, 3빛까지도 나오겠죠. 그 2빛과 3빛은 절대적인 면적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하게 놀 때도 있다.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예, 동일하게 놀 때도 있다. 그라데이션이요, 그라데이션. 예, 그라데이션.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색깔을 쓴다는 거예요. 인접한 색깔들을. 그리고 면적은 넓은 데서 넓게 했다가 좁게. 이걸 층단시 우림법이라고 합니다. 층단시 우림법. 예, 다 시험에 납니다. 났던 겁니다. 예,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 보겠습니다. 텍스트 읽어보죠. 단청의 목적이 뭐냐? 아까 나오네. 예, 풍화, 병충해. 그쵸? 건물의 격 나타나네요.
그 화재와 잡기를 막아주는 상징. 아까 다 말씀드렸죠. 기행. 그 단청의 색깔은 아까 오방색, 오행 얘기했죠.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5가지 방위를 나타내는 색. 그래서 오방색. 가운데도 방위예요. 방향을 나타냅니다. 노란색이었죠. 황제를 상징하는. 그래서 오방색. 그래서 오행 사상에 따라 오방색이라고 그래요. 오방색. 여기 안 나오네. 5 방위를 나타내는 색. 이거를 쓴다. 그런 뜻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기 좀 보죠. 여기 뇌록이란 거 나오네요. 그쵸. 뇌록은 녹색. 그쵸. 옥색도를 가루내에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정분. 분에서 나오죠. 분. 아까 먹분 얘기할 때 얘기했죠. 먹은 블랙, 분은 화이트. 흰색 안료입니다. 정분. 먹이란 게 있고요. 검은색. 그쵸. 주토. 그쵸. 주자 보시면 돼요. 붉은 흙. 붉은색.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정도 보시고, 단청은 이렇게 나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골집, 일반 살림집은 백골집. 그 대신 콩기름 콩기름 바른다. 뭐 들기름 바르든 콩기름 바르든 알아서 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이번 단청을 할 때는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그 안료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료가. 안료통이라고 하죠. 아까 주토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안료 플러스 악교를 섞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악교칠을 합니다. 우리 본드, 돼지뼈 본드 부를 때도 양쪽 면에 다 붙여갖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페인트처럼 이렇게 제대로 안 달라붙으니까 악교를 섞고 여기도 나무 기둥에도 악교칠을 해갖고 안료를 칠하게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정도 되고. 뭐 가칠단청 나오네요. 가칠단청 나옵니다. 가칠단청 얘기 나오죠. 또 나오면서 이제 사실은 여기가 녹색이어야 되죠. 녹색. 그냥 녹색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서 좀 이례적인데 녹색. 그래서 뭐라고요? 상록 하단. 그렇죠? 밑에는 위에는 녹색이고 밑에는 붉은색. 그렇죠?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칠단청은 주로 어디 쓰인다고 그랬죠? 종묘나. 종묘가 뭐 사당이죠. 왕실의 사당 아닙니까? 성균관. 그렇죠. 성균관. 성균관에도 대성전이 있잖아요. 대성전 사당이죠. 그 유교적 관습도 있고요. 사당. 주로 죽은 사람이랑 관련된 그런 거죠. 그 유교적 건물들이죠. 그래서 수직 부대인 기중이나 이런 것들은 붉은색 칠하고, 이걸 붉은색 칠한 건 뭐예요? 주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주칠. 또 석관주. 주자에 포인트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 창방, 보, 석가래 이런 것들은 옥색, 녹색입니다. 뇌록. 여기서 뇌록이 나오네요. 다 설명드린 거예요. 상록, 하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버릴 거 없어요. 이거 옛날에는 한국건축사에 단청 부분 시험에 안 났는데 한 4, 5년 전부터는 잘 나와요. 극기 단청. 이제 가칠을 했어요. 바탕칠인 가칠을 하고 이젠 긋습니다. 먹과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먹과 그래서 검은색인 먹 그리고 흰색인 분. 두 개가 두 줄이라 복선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긋는 거를 먹분 긋기 다 쓰고 계시죠? 키워드 합니다. 보시면 여기 정확히 나오죠? 그렇죠? 창방을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 긋기 단청은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거 일단 보죠.
이게 상록하단이잖아요. 아우, 예. 그 상록하단인데, 그쵸? 상록하단이죠. 여기를 이제 뇌록 쓴다고 그랬죠. 뇌록. 여기를 뭐 주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석관주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 이제 여기가 수평 부재, 여기 수직 부재 아니에요? 극기 단청에 여러분 기둥에 줄근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죠. 그죠? 기둥에 줄근 거 못 보셨죠. 극기 단청은 여기만 하고요. 여기는 안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극기 단청은. 기둥에 줄근 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그죠? 창방 이런 데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평 부재만 하고 수직 부재는 안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극기단청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각 다 했습니다. 부속 건물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어디죠? 사당. 사당은 가치단청도 하지만은 이것도 하고 말씀드렸죠. 먹분 극기 이게 나오네요. 복선 그렇죠. 먹과 분을 두 줄로 걷는 거라 복선, 이중이란 뜻이에요. 복선, 긋고 먹분기를 한다. 네. 끝! 여기도 나오네요. 뭐 사당, 부속, 다 나옵니다.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수직 부재는 하지 않고 석관주랬죠. 석관주. 그쵸? 내로까지 부재한다. 다 이 의미입니다. 위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개판 납니다. 제가 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니까 철저하게 잘 해오셔야 됩니다. 복습은 바로 들어가야 돼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모로단청. 모로단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죠. 이쪽 부분이 뭐라고요? 개풍. 그쵸? 이쪽 부분이 머리초, 모로 그런다 했죠. 모로라는 의미가 뭐다? 모서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모로, 머리초 부분을 복잡하게 한 거를 모서리라고, 모로단청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요런 거 있죠. 석가래 요 부분을 머리초라고 그래요. 머리초. 그리고 여기 말구면 있죠. 절단면. 여기를 부리초라고 합니다. 부리초. 머리초. 어떤 부재에서 머리 부분에 칠한 거. 그죠? 석가래일 수도 있고 부연일 수도 있고 기둥 머리일 수도 있어요. 이따가 보일 텐데. 그럼 머리초라고 하고요. 잘린 말구면을 하는 거를 부리초라고 한다. 마구리 절단면이에요. 부리초는 절단면에 칠하는 걸 부리초라고 한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가 개풍, 여기가 뭐라고요? 머리초. 그쵸, 머리초. 다 쓰고 계시죠? 그걸 모로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을 휘라고 해요. 휘. 휘는 곡선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를 직선인 휘다 그래갖고 직휘라고 합니다. 이 정도 알아두세요. 이쪽을 직휘로 해놓고요. 이쪽을 휘라고 합니다. 휘. 그리고 이 안에들을 보면 충당시 우림법으로 색깔 분할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밝은 색이 제일 넓어요. 초빛이. 그 2빛, 3빛으로 갈수록 면적이 좁아집니다. 더 어두워지면서.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로단총은 주로 어디라고요? 예, 궁궐, 관아, 그쵸? 말씀드렸어요. 궁궐, 경복궁 근정전 최고봉이죠, 모로단총이. 유교적 건물에서. 근데 신이 사는, 부처가 사는 데서는 개품 부분까지. 그쵸? 금단청.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금단청은 아까 그 개품 부분까지 사찰 주불전 그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 이제 금단청이네요. 그렇죠? 그 사찰 같은 게 금단청을 했죠. 그러니까 그 궁궐보다도 더 화려해요. 개풍 부분에 단청을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석가래 말고 이거 부리초죠. 그렇죠? 그리고 부연 말고에도 해놨죠. 부리초입니다. 새 불이 끝에다가 칠한 것 같다. 그래서 부리초라고 해요. 머리초는 이쪽입니다. 머리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칠하는 걸 머리초라고 그러고요. 이 끝에다 하는 거 부리초래요. 새 불이. 그래서 특별히 석가래 부리초는 연등초라고 그러고요. 부리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연초. 부연초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뭐 금단청 이렇게 나오네요. 금단청, 개풍 부분까지 머리초, 그죠? 모로 부분 외 개풍 부분까지. 그 머리초도 훨씬 화려해져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모로단청의 머리초 부분보다도 훨씬 더 화려해집니다. 고분법 이거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냥 금분 입혔다, 황금 가루를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죠.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고분법. 일본에 있고 고려 이전 사용 추정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왜 고려 이전을 했을까요? 고려 시대 때 건물들은 없고 지금 있는 건 다 조선 시대 때 건물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발견 못하니까 고려 시대 때까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판단을. 다음에 조금 힘들지만은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그림 되게 중요한데 한번 보죠. 이제 부연의 머리초죠. 부연 끝부분.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하는 걸 머리초라고, 여기는 뭐라고 한다고? 부리초.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부리초 써놓죠. 부리초라고 써놓으셔야죠. 이게 연목, 석가래입니다. 석가래의 머리초. 머리초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런다고? 얘도 부리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거 딱 보시면은 되죠. 이 단청이 뭐예요? 모로단청 아닙니까? 모로단청. 그렇죠. 모로단청. 써놓으셔야죠. 얘는 금단청. 극명하게 비교되죠. 모로단청은 뭐라고요? 궁궐에는 모로단청 썼는데 신이 사는, 부처가 사는 곳에는 금단청으로 더 화려하게 했다. 시험에 잘 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이쪽 부분이 머리초 맞네요. 이쪽이 개풍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휘는 곡선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은 직선이 휘가 있기 때문에 직휘라고 해요.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 휘입니다. 휘는 언제 생기냐면은 18세기 조선, 이거 정확히는 그 후기인데 책마다 이렇게 써요. 이때부터 등장한다고 그래요. 이거 시험에 잘 납니다. 휘. 18세기 이전에는 없었대요. 그래서 이 휘는 18세기부터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이 시험에 잘 납니다. 18세기 휘. 그렇게 하시고요. 금단청은 개풍에 단청을 칠해대는 거를, 그림 그리는 거를 금단청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휘 부분도 훨씬 복잡해지고요. 이 머리초 부분, 이 부분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진다. 이쁘게 변하는 거죠. 훨씬 더. 이 부분도 더 많이 복잡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 정도 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머리에 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머리에. 머리초. 예. 그 창밖 머리초. 그쵸, 머리초입니다. 뭐 이건 주의초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기둥 머리초예요. 기둥 머리초를 주의초라고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을 뿐입니다. 기둥 머리초예요. 기둥의 머리잖아요. 기둥 머리에 칠한 초. 이게 모로 아닙니까? 여기가 머리초 부분. 그쵸? 그래서 주의초. 이 명칭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디테일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보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네. 보시면은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은 바깥쪽에 먹기화라고 해요. 먹분긋기를 하는데 블랙이란 거 아시겠죠? 그리고 가운데 그러니까 단청을 하고 나서 윤곽선을 다시 그려넣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안쪽에는 C분이라고 그래요. C분. 먹이라서 이제 블랙이 또 이거 분해서 화이트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먹기와는 검정선이에요. 검정선은 바깥쪽에다가 그리고요. C분은 안쪽에다 그립니다. 먹기와 C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깥선을 먹기와 안쪽 선을 하얀색 C분 이렇게 얘기한다. 다 시험에 나는 겁니다. 전 시험에 나는 것만 합니다. 예, 시험에 나는 것만 한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딴 데도 그런 그림이 있나? 딴 데도 보시면은 검은 선이 바깥선이고 안에 흰 선이 있어요. 이 단청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시분과 먹기와를 구분 잘 하시라.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개풍에다가 그림 그려서 개풍벼라 이런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포벽에다가 그려서 포벽벼라. 뭐 불화라고도 하고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죠. 부리초. 그쵸? 부리초. 그쵸? 연목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단청하는 거는 머리초인데 마구리 결단면은 새 부리라고 생각해서 부리초가 있죠. 부연, 부리초, 연목, 부리초. 예,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이걸 안 그려놓으면 초가리기와 기억나시나요? 구멍 뻥 뚫려서 못 찌르는 거? 초가리기와 뭐 CF 이렇게 넣어서 창고 이렇게 해서 예. 못 박아놓잖아요. 뭐 옛날 못은 사각이니까 사각 구멍이겠죠. 요즘 못은 동그란데 옛날 못은 사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가리 기화를 했기도 했죠. 부리초 안 하면. 예. 참고적으로 부연 부리초는 부연초, 연목 부리초는 뭐라 그런다? 연등초. 뭐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예. 마구리에 그려지는 거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궁창초, 반자초. 그 위치에 대한 건데, 여러분. 그 청팔부나, 보통 보면은 여러분, 그 문짝 같은 경우에, 청팔부나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이제 새살로 돼 있고요. 뭐 이건 만살이라고 하죠. 그 살창이 있고 이쪽에 청판을 놓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려놓는 게 궁창초예요. 궁창초.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문, 하부, 청판에 그리는 거를 궁창초라고 한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반자초는 반자에다 그리는 거죠. 천정 위 이렇게 쳐다봤을 때 반자초라고 한다.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여기 귀틀이죠. 지금 우물반자인데 우물천정. 살대가 있고 마루 청판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귀틀이고요. 그렇죠? 요게 이제 청판이에요.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이 청판에 그리는 게 반자초고요. 이 귀틀에다가 그려놓는 거를 종다라니초라고 해요. 아주 기세 이건 단청하시는 분이나 알면 싶을까? 예. 반자초라고 했을 땐 실제로 반자청판에 그리는 걸 반자초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부분 귀틀에다 그리는 걸 종다라니초라고 한다. 예.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왔네요. 단청의 시공. 단청의 시공. 아, 이걸 하면 실수가 있네요. 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메모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단청 시공입니다. 단청 시공이고 철저하게 표준 시방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방서에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이렇게 초안도를 그려요. 얇은 종이에 초안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게 먹지를 대고요. 이게 먹지예요. 먹지를 대고 두꺼운 종이에, 두꺼워 보이죠? 빳빳한 종이로 보입니까? 거기에 대고 그려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그려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초안도라고 그래요. 초안도. 그리고 먹지 대고 그린 거를 초지라고 해요. 초지. 초지. 두껍고 빳빳한 종이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1번 제일 먼저 하는 게 절 따라오셔야 됩니다. 김한직 교수님은 이걸 풀어서 써놓고 있는데 시방서 숙제 그 순서대로 정확히 그 시공하신 그래서 특히 보수기 숫자는 이대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초내기입니다. 초내기. 초내기. 이게 이거예요. 초안도 그리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출초예요. 출자는 날출자예요. 그래서 먹지 대고 그쵸? 그려놔서 초지 만드는 게 출초입니다. 이게 출초예요. 출초. 출초, 이 초지는 어떻게 해요? 하드하고요. 두꺼워요. 출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좀 헷갈리니까. 이번에는 이 초지를 여기를 구멍을 뽕뽕뽕 바늘로 뭐 바늘이든 송곳으로 구멍을 뻥뻥뻥 구멍 내는 거 이걸 천초라고 그래요. 천공 그러죠. 구멍 내는 걸 천공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초 구멍 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천초입니다. 초지를 나중에 분가루로 해갖고 바탕면에다가 구멍이 난 게 딱딱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천초입니다. 예, 여기까지 다 됐고요.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1차적으로 1차 준비는 끝났어요. 메모 잘 따라오셔야 돼요. 1차 준비는 끝났습니다. 1차 준비 끝났어요. 단청 시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뭐 기둥을 예로 들죠. 예, 기둥. 원기둥이라고 하죠. 기둥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제 기둥이 있는데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바탕면을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탕면을 깨끗이.
사포로. 그쵸? 사포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뭐 헝겊으로 닦든지 얘네가 사포나 있겠습니까? 그쵸? 얘를 뭐라 그러면 이걸 면닦기라고 해요. 예. 바탕면을 깨끗이 하고요. 이번에 해야 될 게 있죠.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해야 될 게 여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죠? 악교칠을 양쪽에 해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악교포수라고 합니다. 접착제를 미리 발라놓는 거예요. 얘를 악교포수라고 그래요. 얘를 악교포수 그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악교포수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됐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힘들다. 예, 이번에는 안료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안료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안료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뭐 석관주, 주칠 이런 거 갖고 만드는데, 뇌록 이런 거 만드는데 악교를 섞어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 다 접착성능, 악교 표선 바탕면에 악교와 이 악교가 붙는 거예요. 이건데 이거를 조체라고 그래요. 6번을 조체라고 합니다. 조체. 색깔을 조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어떻게 만드냐면 안료에다가 플러스 악교를 섞어서 만들어요. 이걸 조체라고 합니다. 조체. 조체. 이제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끝났어요. 또 한 번 끊어야 됩니다. 예. 힘들다. 예. 계속 갑니다. 이번에 해야 될 건 뭐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단청 작업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바탕이 되는 종이를 만드는 작업이었고, 여태까지는 면도 닦고, 악교표수도 만들고, 그쵸? 그리고 안료도 만들어 놓은 작업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뭐라 그러죠? 그 단청 시공에 들어가요.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가칠이에요. 가칠. 그쵸? 가칠입니다. 가칠. 가칠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위에는 뇌록, 수평부재는, 그리고 수직부재는 석관주. 그래서 상록화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술형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수직부재, 수평부재 나눠갖고, 이렇게 해서 가칠을 합니다. 아시겠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 적당한 색이 없네. 파란색이라. 빨간색이 좀 보일까요? 예. 그래서 가칠을 했습니다. 보이죠? 가칠을 이 안료 조체를 가지고 악교 포스된 데다가 칠하니까 그쵸? 이게 가칠이에요. 7번 가칠. 이번에 이제 여덟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여기 7번으로 여기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이제 초지를 댑니다. 이렇게 초지를 갖다 댈 거예요. 여기다가 초지. 구멍이 뽕뽕뽕 돼 있죠. 천초돼 갖고 꽃그림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구멍이 뽕뽕뽕 나 있습니다. 그 이제 분가루가 있어요. 분가루 이렇게 해서 분가루. 분이 안에 들어 있죠. 이걸 통통통통 칩니다. 여기다가 가칠된 데다가. 그쵸? 이거를 8번이라고 할게요. 통통통 칩니다. 이게 분가루 주머니예요. 분가루 주머니인데 분가루. 예, 분가루예요. 이거를 초지를 갖다 대고, 그쵸? 초지를 갖다 대고 구멍이 뚫어진 천초대 초지를 갖다 대고 통통통 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타분이 돼요. 분가루를 친다. 그래서 타분 혹은 타초라고 합니다. 타분, 타초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바탕에 이제 흰 가루들이 남아 이렇게 돼요. 띵. 그래서 이제 흰 가루들이 이렇게 남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그릴 거예요. 그릴 거예요. 그게 이제 9번. 예, 9번. 이거를 도체라고 그래요. 도체. 도체. 채색이에요, 채색. 채색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배운 그게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오죠? 자, 순서는 어떻게 되죠? 초빗, 그렇죠? 2빛, 3빛 순으로 합니다. 초빗, 2빛, 3빛 순으로. 층단시 우리법.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초빗, 2빛, 3빛. 면적으로 따지면 초빗이 가장 밝고 많고요. 2빛은 요 정도, 3빛은 요 정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밝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명도는 줄어들고. 이게 층단시 우리법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먹기화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시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먹과 분의 포인트를 맞추라고 그랬죠. 이게 정확히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렸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 이렇게 이제 어떤 그림과 그림의 경계가 이렇게 나뉘잖아요. 나눴을 때 바깥 라인을 블랙으로 먼저 그리고요. 블랙입니다. 블랙이고 안쪽 라인을 화이트로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먹기화, 블랙부터 그리고 시분. 이래야지만 초빛과 이빛의 경계가 명확해져서 잘 보입니다. 설사 같은 색깔의 그라데이션이 아니더라 다른 색깔하고도 했을 때 이 경계가 검은색과 흰색으로 인해서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체입니다. 도체. 다 왔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 흔히 니스칠하죠. 나무에다가 니스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들기름칠 코팅하는 거예요.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들기름칠에서 주의할 게. 건조 후에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수분이 안에 갇혀갖고 더 하자의 원인이 돼요. 건조 후에 해야 되고 우기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장마철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건조 후에 해야 되고 우기엔 절대 안 돼요.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숙지하시고요. 그 설명들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이게 그 한국 건축사 객관식 문제에서 날 수도 있고요. 보수기자 서술형에서는 조금 무리인데 쓸 게 없으면 이거를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대로 이해한 바대로 이대로 써주시면 돼요. 흐름입니다. 바로 복습 들어가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